안녕하세요, 테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지난 영상에 주소 설명하고 있었죠. 한 시간 반 얘기했는데 세 번째 항목까지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밑에 이제 7번까지 전부 설명하는데 1시간이면 다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고 한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저는 이제 설명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뭐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영상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한 30분이면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저는 워낙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이라.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요 위에 세 가지 항목은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요 3번까지는 그대로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단지 이제 차이가 나는 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있는 요 세 가지는 내가 사용한 부품, 그러니까 내가 도면을 작성한 부품에 따라서 뭐 한두 개가 빠지거나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다. 뭐 가나다 중에.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일반공차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대구 시험 못대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필렛과 라운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마찬가지 일반 못대기에 관련된 내용도 똑같이 나온다. 뭐 요 0.2에 대한 표현은 제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예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동등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번. 자, 요 3번까지는 이제 가공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이제 요 이후에 나오는 건 뭐냐면 후처리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치수에는 이 후처리에 대한 내용을 담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해서 대부분 후처리라는 것들을 이제 주소에 작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후처리로 사용하는 후처리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형태적인 것들은 가공을 통해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후처리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 후처리의 방식은 사용된 재질에 따라 달라요. 이 후처리라는 게 뭐냐면, 이 표면에다 어떤 코팅을 한다든가 어떠면 추가적인 뭐 강성을 증대시키는 어떤 처리를 해준다든가 약품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열 처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후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그 표면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주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후처리라고 해요. 후처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계에서 사용되는 부품들은 전부 다 이제 금속 위주로 되니까 이제 금속 표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산화입니다. 산화. 산화가 문제가 돼서 이 산화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피막을 입혀서 보호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뭐 재질에 따라서는 이제 산화의 형태가 다른 경우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요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자동차 중에 사이버 트럭 있죠. 표면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사용을 해서 녹이 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 산화가 되지 않는 재질이라고 한다면 굳이 후처리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후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재질 자체는 산화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오일이죠, 오일. 기름류에 잠겨서 동작을 하는 애들. 그러니까 표면에 항상 기름이 묻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표면의 피막의 역할을 해요. 원래 이제 이 기름들이 발라지는 건 거의 대부분 윤활유라든가 윤활제로 사용되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표면에 들러붙어서 결국은 산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동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후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후처리 특별한 이제 코팅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해주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오히려 이제 요런 가동 부품에 들어가는 후처리는 또 뭐냐? 표면이 계속 마찰이 일어나니까 표면이 깎여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열 처리, 표면을 좀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후처리에 대한 내용이 3번 이후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처리에 대한 내용은 사용된 재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따라서 후처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요 3번까지는 거의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요 뒤에 내용은 더더욱이나 이제 사용되는 부품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되는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4번 내용을 보면은 4번은 이제 요거 부위 외면 명록색 도장, 그 다음에 내면 광명단 도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저거 먼저 작성을 하죠, 일단. 저걸 작성을 하는데, 자, 더블 클릭하고, 자, 4점,
자, 이제 저 기호는 우리가 글로 못 쓰죠. 예, 기호는 글로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좀 칸을 띄워줍니다. 뭐, 이거는 어느 정도 띄워줄지는 본인이 알아서 잘 하면 돼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칸이 너무 많이 띄었다 그러면 좀 줄여주면 되고, 아니면 너무 덜 띄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텍스트 편집을 해서 늘려주면 되고, 요거 부위. 저 외면 명록색 도장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가죠. 명녹색 도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표면에다가 페인트 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명녹색은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마 시중에 있는 답지들 보면은 명녹색이 아니라 어떤 데는 명청색으로 돼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선생님은 명록색을 얘기했고 예시에도 명록색을 얘기했는데 제가 봤던 예제집에서는 명청색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저 색상은 지정하기 나름이에요. 지정하기 나름. 이제 색상에 대해서 이제 지정되는 게 저건 회사마다 다르고요. 제품마다 다르고요. 이제 기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로 예를 들면 뭐 감마 엔진, 뭐 베타 엔진, 예전에 이제 내연기관, 지금 전기차로 바뀌었으니까 좀 바뀌어 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전기차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엔진 같은 거 뭐 무슨 엔진 그리고 변속기도 뭐 6단 변속기, 뭐 8단 변속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그 기본적인 생김새는 비슷하고 뭐 크기가 더 커진다든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거를 기종이라고 그래요. 뭐 감마 기종, 알파 기종, 뭐 베타 기종, 뭐 이렇게 엔진도 뭐 그렇게 구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요 주물 뜬 표면에 이게 주물인 게 뭐냐면 요 기호가 나온다는 게 요 기호가 쓰이는 게 우리가 주물이죠. 그러니까 주물 표면이에요, 주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주물로 제작된 모든 표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표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외면이라고 써있으니까, 선생님 당연히 외면이라고 써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면이겠죠. 근데 바깥에 있는 모든 면이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면 중에 이거 부위라는 건, 이건 뭐예요? 가공하지 않음이죠. 가공하지 않은 부위입니다. 예. 요거 가공한 부위에다가 도장을 하면은 가공한 부위에 뭐가 달라져요? 공차가 달라져요. 근데 가공 부위는 이거 도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요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가공을 하지 않은 부위, 즉 순수하게 주물로 표현된 그 주물 떠가지고 나온 그 표면 자체를 얘기하고, 그 중에 가공이 되지 않은 부분만을 도장 처리를 하겠다. 그 중에 지금 외면, 바깥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면들은 명록색으로 도장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 색상은 이제 회사마다 다르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기종마다 다르게 해요. 그래서 색깔만 보면, 그러니까 그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형태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기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딱 눈으로 봤을 때도 저거 녹색으로 칠해져 있네? 그러면 A 기종. 저거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네? 그럼 B 기종. 저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저거 C 기종. 저거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저거 D 기종.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종 관리를 하는 데는 이 색상을 뭘로 하냐면 기종을 한눈에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저 색상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답지에 명청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명청색으로 해서 명록색으로 해서 명녹색을 하고 싶으면 명녹색을 하시고, 명청색을 하고 싶으면 명청색을 하시고, 그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시험에서는 이제 그런 구분이 안 나오잖아요. 너 왜 명록색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실무에서도 명록색을 써야 되는 딱히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정한 거죠. 나 이 부품은 녹색으로 할래. 그리고 굳이 앞에 명록색은 이제 밝은 녹색을 쓰겠다라는 거죠. 네. 선명한 녹색. 네. 그런 거죠. 밝다기보다는 이제 선명한 녹색, 정확한 녹색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명자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 녹색 도장. 그렇게 해도 되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저렇게 이제 애매하게 명록색 도장이다, 뭐 이렇게 표기 안 해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랄 넘버, 페인트 넘버를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이 명확하게, 왜냐면은 우리가 명녹색이라는 거는 애매하게 약간 옅은 녹색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살짝 진한 녹색이 있을 수도 있고, 애매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애매한 표현은 도면에서 잘 안 해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랄 넘버를 줍니다. 그래서 랄 넘버 몇 번을 도장해라. 그러면은 이제 페인트 넘버니까 그 해당되는 페인트 넘버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 넘버를 맞춰도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제작하는 제조사에 따라 달라요. 날 넘버에 따른 색상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다르진 않아요. 왜냐면 날 넘버나 이런 것들, 페인트 넘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업체가 다 똑같이 나올 수 있게 이제 지정된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눈으로 대충 봤을 때는 똑같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메이커에서 나온 이제 똑같은 랄머의 부품을 조립을 해보면 미세하게 색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 페인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로트에 따라서, 생산 로트에 따라서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오래된 기계를 이제 개조를 할 때 똑같은 랄넘버를 써가지고 갖다 조립을 했는데 색상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크레임이 걸린다든가, 왜 얘 색상 새로 만들어 놓은 거 달라요? 도장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 도장이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맞추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걸로 이제 명록색을 도장을 한다. 이제 표면에 명록색을 도장을 하는 건 주물 표면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완전히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그냥 도장을 코팅을 해서 녹이 나오는 거를 방지하겠다라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도장을 하면 녹이 방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지되진 않고요. 어쨌든 도장을 하게 되면 이 도장이 우리가 제작한 제품에 완전히 달라붙지는 않아요. 완전히 달라붙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 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도막이 있고, 제품 표면과 도막 사이에 미세한 틈이, 공기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 사가지고, 페인트로 도장된 제품을 사가지고, 오랜 기간 쓰면은 나중에 그 페인트가 뚝뚝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들러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발생된 그 공기층에서는 녹이 발생을 해요. 단지 페인트로 도장을 해놓으면 그 녹이 발생을 해도 내 눈에는 안 보이죠. 왜냐하면 도장과 제품 사이 틈새 안에 녹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완전한 방청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녹이 나는 거를 내 눈에 안 보이게 하는 정도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제품 수리해서 쓸 때는 그 도장 다 벗겨내고, 도장 벗겨내면서 표면에 발생된 녹도 다 같이 갈아내죠. 녹도 같이 갈아내가지고 이제 다시 재도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방청 효과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요거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내면은 다릅니다. 내면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할 건데, 어쨌든 여기까지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면 광명당 도장이잖아요. 저걸 적어야 되는데, 저거 이제 두 줄로 돼 있는데 이렇게 두 줄로 작성하셔도 돼요. 두 줄로 작성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두 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콤마 하고 한 칸 띄고, 내면 광명단 도장,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게 저렇게 한 줄로 쭉 적어도 굳이 뭐 상관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한 줄을 내린 거는 외면과 내면의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겠다. 줄이 다르면 이제 구분이 식별이 확 되니까 이렇게 한 줄로 쭉 돼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한 건데, 뭐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단지 이제 사용된 게 광명단이에요. 이게 색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광명단은 뭐야? 라고 하는데, 어쨌든 뒤에는 뭐예요? 도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도장. 그러면 이제 얘는 내면이니까 부품 내부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요걸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구분해서 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 주물로 돼 있는 부품을 가보죠. 자, 주물로 돼 있는 부품으로 딱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를 가공을 했습니다. W인데, 만약에 여기를 가공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얘는 주물 표면이겠죠. 그러니까 내면이라는 건 이렇게 안쪽 제품, 우리가 이제 겉에서 제품을 바라봤을 때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구멍을 통해서 그 내부가 보일 때 그 안쪽에 있는 면을 얘기해요. 만약에 여기를 이제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기서 말하는 건 내면이라는 건 주물품 중에 내부의 구멍 속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가공을 통해서 나온 면이 아니라 이제 주물 표면 그대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를 이제 내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가 여기를 가공을 해버림으로써 솔직히 이 도면에는 내면이라는 건, 주물의 내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가공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구멍에 있는 요 표면도 가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공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긴 다 가공면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내면에 이제 주울 표면이 남아있다면 거기는 광면단이라는 걸 도장을 해라. 내면도 똑같이 그냥 명록색으로 도장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부는 약간 달라요. 어쨌든 구멍이 뚫려 있는 내부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그 안쪽에 어떤 이제 유닛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동작을 하고 있고, 실제 조립되면 그런 거죠. 이제 요 안에는 이제 축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쵸? 우리 이제 제가 조립도 다 지워버렸는데, 축이 들어가 있을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쪽에서 어떤 기구들이 동작을 한다는데, 저 내면에는 이제 광면단이라는 걸 도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기로 광명단을 쳐보시면 돼요. 저게 뭔가.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방청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페인트다. 방청이라는 건 뭐예요? 방청은 녹을 방지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페인트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굳이 일반 페인트, 명록색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얘는 녹을 방지해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일반적인 명록색 도장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방청을 해주는 그 기능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그냥 일반 페인트를 얘기해요. 일반 페인트를 얘기하는 거고 광명단이라는 건 어떤 페인트 도료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방청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 페인트, 그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페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도장을 했을 때 도막과 그 제품 표면 사이 틈새에 녹이 쓰는 걸 방지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러면 왜 내면은 굳이 그럼 외면도 방청 페인트 쓰면 좋잖아요. 예, 쓰면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틈새에 녹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도막과 제품 틈새에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광명단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죠. 페인트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내면은 굳이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외면은 녹이 발생을 하면 페인트 도장한 게 도막이 벗겨지고 거기 녹이 발생을 하면 사람이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저기 녹 발생했네? 그럼 어떻게 해요? 갈아내고 거기 다시 페인트 칠합니다. 녹 갈아내고. 그렇게 관리가 돼요. 평상시에. 근데 내부는 기계장치를 분해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 도막이 깨졌는지 녹이 쓸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부는 도막이 깨져 나가더라도 녹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광명단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요 광명단의 색상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쵸? 광명단이라고 하면 색상이 애매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 광명단 페인트는 색상이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적색, 하나는 주황색.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물론, 광명단이 들어간 페인트의 색상이 그 두 가지만 있냐? 아니에요. 다른 색상의 광명단을 섞을 수도 있어요. 그 기능을 포함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중에 나오고 있는 게 적색 또는 주황색이고 일반적으로 기계 쪽에서는 적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품 봤을 때 내부는 빨갛게 색깔이 칠해져 있고 외부는 이제 녹색이라든가 청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광명단은 대부분 광명단 하면은 실무에 계신 분들은 빨간색 페인트로 생각을 해요. 빨간색이 워낙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광명단이라는 건 명확히 말하면 도장의 색상을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빨간색을 사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면에는 그 도막이 깨지더라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녹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방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페인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틈새에 이제 녹이 발생하지 않게 보호를 해준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래에서 광명단 도장이라는 걸 사용한다.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다 요 기호를 붙여줘야죠.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주소 작성하기 전에, 배치 끝나고, 여기 이제 하나 뭐 있었냐면, 요 우리 품번 하고 표면 거치를 이거 쫙 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거 쫙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걔를 제가 지워버렸는데, 원래 주소 작성하기 전에 걔를 지우면 안 돼요. 요거 주소할 때 써야 돼요. 이거 기호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표면 거치를 요거 할 때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써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지웠어요. 깜빡하고. 뭐 실수로 지워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요 위에서 복사해서 갖고 오면 되지. 지금은 이제 요거죠. 요거는 여기 붙어 있는 거 조그만 거 없죠. 그럼 얘를 하나 복사해요. 실수로 지웠다면 요거 하나 복사해 오면 되죠. 뭐. 이렇게 복사하는데 복사하는 김에 다 복사합시다. 왜냐면 다 써야 되니까. WXYZ 다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Z까지 썼죠. 그러니까 다 복사합시다. 요거를
다 복사할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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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까지 다 복사를 하고요. 하나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Z는 없으니까 저기 Z만 하나 따로 복사합시다. 그리고 요건 밑으로 내려줄게요. 왜냐면 주소 작성할 때 쓸 거니까 주소 근처에 있는 게 좋겠죠. 요 큰 걸 붙일 건 아닙니다. 붙이는 거는 우리 치수에 붙이는 거 있죠. 치수에 붙이는 거 작은 거. 치수에 붙이는 요 작은 거. 요 작은 건데 요 큰 거 갖고 왔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2분의 1로 줄여주면 되죠. 축척으로. 그래서 SC 0.5 해가지고 축척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얘는 이제 가는 실선으로 표현돼야죠. 전부 선택을 해서 가는 실선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오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복사할게요. CO. 그래서 이제 얘를 맞춰줄게요. 얘를 여기다 뚝 놓는데, 높이를 어떻게 맞추느냐는 뭐, 내가 눈대중으로 맞추셔야 돼요. 눈대중으로. 그래서 이제 직교 딱 끄고 F8 눌러서, 요 바닥이 요 정도 되겠네.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간섭되지 않게. 간혹가다 저렇게 간섭되게 그냥 두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도면 그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도면 그릴 자격 없고요. 간섭되지 않게. 그래서 제가 높이, 한 칸 높이를 8로 조정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DT 작성할 때, DT. 한 가지 보여드리면, 아무데나 한 군데 찍을게요. 자리 맞추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높이는 3.5로 해가지고, 딱 해서, 여기서, 이거. 각도는 그냥 넘어가야지, 엔터. 작성을 하고, 여기서 제가, 1,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칸 내려와서, 2, 삐 이렇게 작성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기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이거 띄울게요. 기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띄워놔야지. 해서 이제 작성을 끝내고 엔터.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기호를 갖고 오면 좁아요. 네, 걸립니다. 제가 왜 8로 띄우는지 이해하시겠죠? 네. 기본적으로 여기 실수 문자 높이가 여기 사용되는 게 2.5짜리잖아요. 2.5. 그리고 얘가 2.5일 때 얘 높이가 얼마예요? 한 칸의 높이가 3.5니까 요 꼬리까지 하면 얼마예요? 7이에요. 그럼 7보다는 칸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8로 잡는 거예요. 한 칸의 높이를. 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는 8 띄웁니다 했더니 여러분들 저 선생님 왜 8 띄우지? 생각했죠. 네. 자,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도면 작성할 때 이런 배치되는 모든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띄우는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산돼 있어요. 이미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딱딱 맞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제 만약에 이제 m텍스트 쓰시는 분들, m텍스트 이렇게 첫 번째 구석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하시는 분들, 여기서도 이제 문자 높이는 3.5로 할 거 아니에요. 주소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1. 저 넘버링 때문에 한 칸 뜨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거 클릭하고, 글머리 기호 먹이기, 매기기 제거.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2점 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많이 뜰게요. 그 다음에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작성을 한다. 자, 컨트롤 엔터 하면은 작성 끝나겠죠. 여기다 갖다 붙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m텍스트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걸려요. m텍스트 하시는 분들은 한 칸 더 띄워야죠. 근데 요거 한 칸 더, 이것 때문에 한 칸 더 띄우잖아요? m텍스트로? 그러면 여기 너무 넓어. 물론 이제 m텍스트의 기능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문단 간격이 있어요. 사이 간격. 그거 조정해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조정해주면 돼요. 이 문서 편집기에서 문단 간격을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한 칸을 더 안 띄우고 이거 붙여가지고 문단 간격 조정해주는 거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번거롭죠. 제가 그래서 도면을 작성할 때 m텍스트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m텍스트가 편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불편해. 그냥 이 칸이 한 칸 한 칸을 따로 제어해 줄 수 있는 얘가 편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었다가 간격이 좀 좁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디텍스로 작성한 거 그냥 무브로 잡아서 내려주시면 되죠. 그렇죠. 찍고 키고 이 정도면 되겠는데 내려주면 돼요. 근데 m텍스트는 그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mText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도면 작성할 때는 mText는 진짜 불편해요. 사용하기. dText가 훨씬 자유롭고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관리되니까 저게 더 불편해. 저거 어떻게 맞춰. 저 떨어진 이 각자들의 위치를 어떻게 다 맞춰. 근데 저 지금 dText로 작성하고 있지만 위치 딱딱딱딱 맞게 정렬 잘 돼 있죠. 깔끔하게. 그러니까 일정의 룰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저걸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룰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dText가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깔끔하게 텍스트를 작성해 줄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 폰트가 바뀌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대응이 안 되는 거죠. dText로. 물론 이제 dText로 아예 대응 안 되느냐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dText로 만약에 요거 할 거면 여기 이제 한글이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이제 mText로 작성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하나 복사를 해요. 카피로 하나 복사를 해서 요렇게 빼놓습니다. 뒤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여기서 이제 영문은 이제 ISO/CP로 가야 되잖아요.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지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선 한글로 된 것만 지워요. 물론 요 숫자까지도 해야 되는데 숫자는 그냥 넘어갈게요. 원래 3개로 나눠져야 되거든요. 3개로 저거.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2개의 텍스트를 따로 놓는 거예요. 따로 놓고 대충 갖다 놓고 맞춰서 선생님 여전히 굴림이잖아요. 얘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자 이거 스타일을 뭘 썼어요? 굴림을 썼는데 얘를 스탠다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dText로도 이제 좀 노력을 들이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해요. 지금 보셨죠? 저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대신 이렇게 하려면 앞에 숫자도 ISO/CP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 dText 3덩어리죠.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로 나눠져서 작업돼야 됩니다. 그렇죠? dText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 작업을 하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도면에서 이렇게 폰트를 여러 개 쓰게 하는 거는 뭐가 이상하다. 시험이 좀 이상하다. 너무 변태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카피 복사를 해가지고 요걸 여기다가 직접 끄고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이 좀 맞게 바닥이 저는 이제 맞출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글자의 바닥 쪽을 딱 보고 이렇게 맞춰요. 맞춰서 내려놓고 무브 직교를 켜고 뒤로 빼주죠. 뒤로 뺄 때도 요 앞이 저 문장 앞에랑 비슷하게 맞을 때까지 빼줘요. 그리고 요 띈 거는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가. 만약에 너무 넓게 띄어져 있다라 그러면 이렇게 딱 더블 클릭해가지고 좀 줄여줄까? 이렇게 한 칸 줄여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한다. 여러분들이 저거에 대한 건 뭐 mText냐 dText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나는 뭐가 낫겠다 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 이제 주물 표면 가공을 하지 않은 주물 표면에 대한 후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가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녹이 쓸게 그냥 두느냐? 기본적으로 녹 쓸게 그냥 두는 거죠, 이 상태에서. 녹게 두는 건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녹이 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는 녹이 많이 쓸 거예요. 여기 이제 볼트 껴지는 데잖아요. 볼트 체결되는데 볼트랑 실제로 이 부분이 닿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구면 여기 볼트 얼마짜리 써요? M8짜리 쓸 거 아니에요? M8짜리 볼트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9니까 0.5, 0.5 양쪽으로 나눠질 거고 그러면 이제 볼트는 여기 닿지 않고 요 표면은 이제 완전히 공기에 노출된 상태로 싹 놓여 있고 뭐 부품 가동 중에 어떤 마찰도 발생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녹이 깎여 나갈 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동 부품은 거기에 이제 윤활제가 발라져 있기도 하지만 윤활제가 다 날아갔다고 해도 계속 마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찰이 일어나는 데는 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녹이 생기면 깎여 나가고 녹이 생기면 깎여 나가고 녹이 생기면 깎여 나가고 그래서 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동 부품은 그런 이유 때문에 굳이 방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녹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베어링이 닿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베어링하고 얘하고 마찰이 일어나진 않아요. 만약에 베어링하고 쟤하고 마찰이 일어났다는 건 내부 볼이 있는 쪽에서 어떤 끼임이 발생을 했다는 거고, 그게 녹이 제거가 될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제품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는 녹이 발생할 수 있어요. 베어링이 껴지는 베어링 하우스. 저 틈새. 근데 이제 여기 녹이 좀 덜 발생하는 건 결국 여기 뭐가 있어요. 그리스 립을 우리 위에다 꽂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를 랩으로 주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오일이죠. 뭐 윤활제잖아요. 윤활제가 요 틈새로도 타고 이렇게 들어오죠. 걔가 틈새로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기 볼트 구멍처럼 이렇게 녹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기서 이제 오일이 좀 마른 부분이 발생을 한다. 그리스가 좀 마른 부분이 발생을 한다.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그리스를 계속 주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잘 했다라고 하면 거의 녹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커버가 씌워지는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요 아래쪽은 녹이 잘 발생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가 타고 가스켓 여기까지는 올 텐데 아마 요 중간에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오일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서 오일이 막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가스켓이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일이 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가 샌다는 얘기니까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렇게 가스켓 같은 걸 쓰는 걸 보면은 내부 쪽에 가까울수록 녹이 없어요. 녹이 없음. 근데 외부로 가잖아요. 커버 이렇게 씌워지는 거 외부 쪽으로 가면 여기엔 녹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오일이 못 오니까. 그렇죠? 그리스라는 게 삐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바깥쪽으로는 약간 녹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내부 저는 주물로 안 뒀죠. 이게 주물이 아니고 가공이잖아요. 가공이면 요 내부에는 뭐예요? 페인트를 안 바르겠네?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여기 페인트 바릅니다. 광명단 발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부도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우리 전산학연 기계도 기능사에서는 너무 러프하게 구분을 하는데 이제 가공부라고 무조건 우리가 이제 도장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가공부 중에 공차하고 관련된 부분은 도장을 안 해요. 가동하고 관련된 부분은 도장을 안 하는데 여긴 뭐예요? 허당이죠. 그럼 실무적인 개념으로는 여기다 도장할 겁니다. 광명대 도장할 거예요. 하다못해 방청 오일이라고 있어요. 방청유라고 하는데 방청유라도 한번 발라줘요. 그리고 이제 가공부는 후처리를 아예 안 하느냐? 아니에요. 가공부도 전부 다 방청유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장이 아니에요. 그냥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이제 도장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쉽게 날아가죠. 도장처럼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코팅돼가지고 단단하게 굳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일이 묻었다가 증발되면 증발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조립할 때 방청유를 한번 발라줘요. 모든 가공부에다가는 방청유를 한번 바릅니다. 근데 그거는 주소에다 적어주느냐? 안 적어줘요. 왜냐면 그거는 제품 가공했을 때 기본이에요.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도면에다 모든 가공부에 방청유 발라줄 것 이런 식으로 안 적어요. 실무에서도. 전산능력 기계도 기능사 요 주소 예시에만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실무에서도 가공부에 뭐 방청유를 발라줘라 이런 얘기는 적지 않아요. 그냥 가공하고 이 가공 끝나면 조립하기 전에 보관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품. 그 사이에 녹슬 거 아니에요. 가공부가. 가공부는 표면을 깎아냈기 때문에 녹나기 되게 쉬워요. 산화되기 되게 쉽다고요. 그러면은 그 보관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녹나거든요. 그러면 제품 제작이 완료되면 모든 가공부에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그 가공업체에서 방청유 바릅니다. 무조건 발라요. 안 바르면 제품 납품할 때 자기네들 큰일 나는데. 그리고 조립하는 사람도 그동안 방청유가 말랐을 거 아니에요. 말랐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립하기 전에 한 번 더 방청유를 발라줍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너무 기본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주소에다 얘기를 하고 뭐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원래 후처리, 방청유를 바르는 행위도 후처리에 들어가는데 그건 굳이 명기하진 않는다. 가공부에다 방청유 바르는 건. 자, 그래서 이제 4번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파커라이징. 자, 파커라이징도 이제 후처리입니다. 후처리인데 이 파커라이징은 이제 어디에 해당하냐면
가공부의 후처리 얘기합니다. 가공부. 그럼 방청류 바르지 않고 가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파커라이징은 요거 주물이잖아요. 주물에 이 가공부에는 안 들어가요. 파커라이징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어떤 제품의 일부분만.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는 건 이 제품에서 외면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페인트를 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파커라이징 처리 같은 피막 처리, 저걸 이제 피막 처리라고 하는데 저런 이제 피막 처리는 부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 제품 하나 통째로 들어가요, 통째로. 그렇기 때문에 요 파커라이징은 가공부의 후처리에 해당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제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공으로만 만들어진 순수 가공품이에요. 줌을 떴다가 가공 뜬 게 아니라 줌을 떴다가 일부만 가공을 한 게 아니라 모든 표면을 전부 다 가공한 가공 제품에 대해서 파커라이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1번 주물로 만들죠. 그렇죠? 4번 V벨트 플리 주물로 떴죠. 그렇죠? 자, 그러면 3번 스퍼기어 주물로 떴죠. 그러면 3번이 아니라 5번이지. 5번. 그러면 1, 4, 5번 부품은 해당하지 않아요. 파커라이징. 그럼 얘가 해당할 수 있는 게 누구냐? 2번 축입니다. 2번 축. 그쵸?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공이죠. 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 돌고 있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답지들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좀 제각각이긴 해요. 이게 제각각인데 그러니까 이게 같은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각각으로 나와요. 어떤 답지를 보면 동주전날치 뭐 1번이다. 그럼 1번의 답지를 보면은 요 축을 파커라이징 처리를 했어. 하라고 돼 있어, 주소에. 축을. 파커라이징 처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동주전날치 2번을 딱 봤더니 똑같은 포지션에 이제 축이 나오는데 얘는 파커라이징 처리하라는 얘기가 없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실무적으로 얘기할게요.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파커라이징 처리하면 큰일 납니다. 파커라이징 처리하면 큰일 나요.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표면에 도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피막 처리를 한다든가 이제 피막 처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전기 분해 같은 경우로 전기 같은 걸로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피막들을 이제 표면으로 결집을 시켜가지고 전기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 코팅을 하는 개념이 되는데, 이게 피막 처리를 하면 지금 보면 여기 공차들 다 써 있잖아요. 뭐 H6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만약에 가공 작업자가 H6에 맞춰서 가공을 했어. 근데 이 피막이 올라가. 그러면 두께가 어떻게 돼요? 피막 두께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이 공차가 깨져요. 가공 작업자가 맞춘 공차가 기본적으로 깨져요. 그래서 만약에 피막 처리를 하는 부품이면 가공작업자가 뭘 고려해야 되냐면 얘를 보고 얘를 가지고 그냥 공차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얘에서 피막의 두께를 빼요. 빼야 돼요. 이제 파커라이징 처리의 피막 두께가 대략적으로 이제 1 마이크로에서 50 마이크로 사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정도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그만큼을 이 공차에서 빼가지고 가공을 해줘야 돼요. 원래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가공하는 업체와 후처리하는 업체가 같은 업체여야 돼요. 이게 같은 업체면 서로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막 처리할 때 몇 마이크로 올라가 그거 생각하고 가공해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거의 대부분 전문 업체로 가기 때문에 가공하는 업체는 가공만 해요. 후처리를 안 해요. 그래서 가공업체한테 내보내면 어떻게 하냐면 가공업체가 가공을 하고 그걸 후처리 업체로 보내요. 보내서 후처리 업체에서 후처리를 하고 납품을 해요. 이런 시스템으로 요새 전문업체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가공업체하고 후처리 업체하고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 도막 얼마 올라가? 우리 피막 얼마 올라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가공작업자는 뭐만 보고 하느냐? 이것만 보고 가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후처리 업체에서 피막을 씌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깨져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불량으로 들어와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도막 두께를 여기서 빼가지고 공차를 기입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 H6라는 기호를 못 써요. 저걸 수치로 환산을 해서 거기서 도장 피막 후처리 집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네들 피막 얼마 올라가요? 평균 얼마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서 평균 얼마예요? 딱 얘기를 해주면 그만큼 빼가지고 여기다가 치수공차처럼 수치를 적어줘요. 저희 회사는 좀 무식하게 했어요. 무식하게.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저희는 그냥 요렇게만 적어주고 여기다가 후처리 뭐다라고 적어주면 그거는 가공업체하고 저 후처리 업체하고 서로 알아서 조율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도면이 잘못돼서 도면을 그렇게 줘서 잘못됐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님은. 설계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 도면을 냈을 때는 최종 결과물에 있는 공차값을 제시를 한 거지 후처리가 빠져있는 공차값을 제시한 게 아니다 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공한 업체에서 우리 그럼 가공 우리가 다 그거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불만을 하면은 그걸 그거 못하면 당신들 우리 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대표님이 착했던 거일 수도 있죠. 남들한테 자기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혹독하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 을인데 가공업체가 우리 을인데 혹독하게 얘기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설계자를 족쳐요. 어떤 분들은 진정한 갑이네, 착한 갑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도면의 기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설계자가 내보낸 도면은 완성품의 도면이에요. 후처리까지 다 끝난. 그런 식으로 하면 설계자가 일하기 겁나게 피곤해져요. 힘들어져요. 도막 두께까지 설계자가 다 따져야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애당초 도면 작성법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돼 있어요. 후처리를 우리는 지시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 도면에 나와 있는 모든 공차값은 후처리가 끝난 이후의 도면 값들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발생되는 이제 그 가공의 그런 것들은 공정도예요. 공정도. 가공 공정도예요. 그런 가공 공정도는 가공 작업하는 쪽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대표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가동하는 부품에 후처리 하지 말아라. 왜냐면 맨날 문제 터지니까 뻥뻥. 뭐 공차 안 맞고 막 조립 안 되고.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제 가공하는 부품에는 후처리를 안 하는 게 맞아요. 대표님의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작용하는 게 뭐냐면 고객이 무식해요. 고객이 딥다 무식해요. 자, 만약에 얘를 후처리를 안 하면 이 축을 후처리를 안 하면 여기는 어디가 녹이 발생을 할까요? 일단 요 본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다 윤활유가 도포가 돼요. 그렇죠? 윤활유가 도포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대략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막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녹이 안 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일실이 중간에 있다고 하지만 오일이 완벽하게 안 빠져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은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는 녹이 잘 발생을 안 해요. 대신에 그 다음에 요 기어가 껴지는 이 부분, 나사가 체결되는 이 부분, 여기는 전부 다 녹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는 녹이 좀 발생해도 문제는 안 돼요. 육안상으로 보기는 별로 안 좋죠. 안 좋은데 녹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깨진다든가 나가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심하게 녹이 발생하진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마찰이 없다고 해도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는 가동 부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녹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조립할 때 뭐를 발라요? 방청유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저 제품을 관리할 때 주기적으로 저렇게 드러나 있는 가공부에다가 방청유를 조금씩 발라줘서 관리를 하면은 녹이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기 녹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되게 보기 싫잖아요. 고객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후처리를 해라 해요. 제가 이제 주로 상대했던 고객은 현대기아 자동차 생기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부품에 후처리를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들 눈에 녹이 보이니까. 제품이 들어와서 녹 발생하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녹이 발생했다는 게 기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관리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 정도 녹은. 그리고 그 정도 녹이 발생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녹 한번 갈아내고 방청류 발라주면서 관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관리하기 싫은 거야. 신경 끄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부품에는 무조건 후처리를 해라. 녹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공차가 깨지고 기능이 깨져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많이 싸우게 되는데 문제는 저 파커라이징이 이렇게 가동하는 부품에다가 파커라이징 처리를 하면 안 좋아요. 실무에서 요거 파커라이징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실무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파커라이징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파커라이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인산염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인산염. 실무에서는 파커라이징이라고 안 하고 인산염 피막 처리라고 합니다. 저는 파커라이징이라는 거를 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공부할 때 처음 들었어요. 물론 대학 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까먹었겠죠. 예. 대학 때 얘기가 나왔을 때 까먹었는데 실무에서 저는 이제 저거를 인산염 피막 처리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파커라이징이라는 게 나와서 파커라이징은 또 뭐야? 내가 실무를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는 후처리가 있네? 하고 뒤져봤더니 결국은 저 파커라이징 처리가 인산염 피막 처리를 뜻하는 거예요. 인산염 피막 처리하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표면의 색이 거의 이제 흑착색이라 그러거든요. 흑색으로 나와요. 흑색빛. 물론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 흑색 또는 회색 또는 흑회색이라고도 얘기해요. 흑회색. 근데 흑색에 가까워요. 흑회색.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총의 표면 있죠. 검은색 나오는 총 표면 이게 이제 인산염 피막 처리가 돼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표면이 거칠기가 되게 거칠어요. 그래서 마찰하는 부품에는 안 좋아요. 안 좋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인산염 피막 처리는 나중에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여러분들 페인트 칠한 것처럼 도막 벗겨지듯이 벗겨져요, 살이. 근데 이게 마찰되는 부분에 요 인산염 피막 처리가 돼 있잖아요. 파커라이징 처리가 돼 있으면 잘 벗겨져요. 왜냐면 마찰이 계속 나니까 표면이 빨리 깨져요. 거기다가 도막 두께가 두꺼운 편이 아니에요. 1에서 50 마이크로예요. 되게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하면 금방 깨져요. 깨져버려요. 이 도막 자체가. 그래서 마찰을 전제로 하는 가동 부품에는 저 파커라이징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왜냐면 금방 깨지니까. 그냥 고정되어 있는 부품, 가동하지 않는 부품,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부품에는 거의 대부분 인산염 피막 처리, 파커라이징 처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계 장비 보면은 뭐 반짝반짝하지 않고 막 검은색으로 막 돼 있는 것들 보면은 다 인산염 피막 처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파커라이징 처리를 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 부품에 좀 파커라이징 처리가 돼 있는 게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제 파커라이징 처리 많이 하는 게 가동 부품인데도 파커라이징 처리를 많이 하는 게 체인 스프로켓. 또 흑착색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어에도 흑착색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기어는 마찰 부품이기 때문에 저게 도막이 금방, 피막이 금방 깨지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파커라이징 처리 하지 않았어요, 기어에는. 그리고 이제 파커라이징 처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거 피막 씌울 때 이제 전극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수용체에 담궈 놓고 전극을 통해서 그 인산염이랑 그 피막에 관련된 재료들을 표면으로 끌어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뭐냐면 소재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재질의 강성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대표님이 한마디 더 했던 게 뭐냐면 열 처리가 된 부품에는 후 처리를 하지 말아라. 재질의 강도가 바뀐다. 한마디 더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에요. 재질의 강도가 바뀌어요. 단단해야 돼서 열 처리를 했는데 그게 깨져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실제로. 저 후 처리라는 게 좀 되게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서 여기 이제 우리 예시 나와 있는 건 파커라이징만 하나 나오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저거 말고도
반도체 크롬 도장, 경질 크롬 도장, 도장이 아니죠. 반도체 크롬 처리, 경질 크롬 처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명한 거는 무전해 니켈 도금이라는 게 있어요. 무전해라는 건 전극을 흘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전해. 전해질에 담그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열 처리가 된 거라고 한다면 그 열 처리의 조지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후처리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많이 선택했던 것들이 이제 무전해 니켈 하고, 그 다음에 경질 크롬 이런 것들을 택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표면이 마찰을 통해서 갈려나간다라고 하면은 많이 하는 게 하드 크롬 도금이라고 해서 경질 크롬 도금을 많이 해요. 일반 크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크롬 도금돼 있는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 크롬 도금이에요.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피막이 약해요. 금방 깨져요. 그거 말고 하드 크롬이라는 게 있어요. 하드 크롬은 좀 피막의 두께가 두꺼워요. 그래서 얘는 아까 제가 인산염이 1에서 50 마이크로라 그랬잖아요. 얘는 5에서 500 마이크로. 상당히 크죠. 50도 아니고 500이에요. 큰 거는. 두꺼운 거. 두껍게 들어가는 거. 대신에 얘의 특징이 뭐냐면 마모성이 좋아요. 내마모성. 잘 안 갈려나가요. 피막이. 그렇죠? 그럼 마찰하는 데는 뭘 써야 돼요? 경질 크롬, 하드 크롬 도금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표면이 되게 매끄러워요. 여러분들 크롬 돼 있는 거 하드 크롬이 아니라고 해도 일반 크롬 도금 돼 있는 거 표면 보면 어떻게 해요? 반질반질하고 여러분들 얼굴 얼굴 비춰질 정도로 맨질맨질하죠. 이게 이제 하드 크롬 도금의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럼 뭐예요? 표면의 상태가 거칠지 않으니까 낮은 마찰 개수를 가져요. 그러니까 마찰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은 인산염 피막은 표면이 되게 거칠다고 했어요. 인산염은 당연히 제품의 기능에 문제를 주고 당연히 낮은 마찰을 쓰니까 하드 크롬 도금을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단점은 이 피막이 상당히 두껍죠. 5에서 500 마이크로니까 500 마이크로면 얼마예요? 0.5mm예요. 만약에 가장 두껍게 먹어가지고 0.5mm가 먹었다라고 하면은 이 공차는 깨집니다. 무조건. 끼워 맞춘 공차 무조건 깨져요. 이게 단점이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왜 공차 안 맞춰왔냐? 가공제조점 당신이 도면에 표현한 끼워 맞춘 공차 제대로 맞췄다. 아니 도막 경질 크롬 도금 올라가는데 그 피막 두께는 왜 생각 안 하냐? 이렇게 계속 싸워요. 싸우는데 이제 저희 대표는 좀 무식하게 저희 편을 안 들어주고 그 업체 편을 들어주더라. 왜 업체 편을 들어주지? 뭐 퇴사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퇴사 안 했어. 회사 다닐 때는 속으로만 했죠. 이런 생각을. 아우 저 무식한 새끼. 저게 대표야 회사? 예, 그런 생각을 했죠.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답지에서 파커라이징 처리를 지시 안 한 거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라도 이거는 가동 부품이기 때문에 파커라이징 지시를 안 할 거예요. 굳이 얘를 이제 후처리 지시를 한다 그러면 하드 크롬 도금, 경질 크롬 도금을 지시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전산응용 기능사에서 여러분들이 하드 크롬 도금, 경질 크롬 도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답지를 보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산응용 기능사를 처리하는 사람은 요거밖에 몰라요. 요거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후처리를 요거 하나밖에 몰라요. 후처리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는 강사가 되게 많아요. 다른 후처리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걸 아는 강사님도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류가 되게 많다고. 무전의 니켈도 있고 경질 크롬 도금도 있고 파코라이징도 있고 요거 말고 이제 또 알루미늄 나오면 이제 나오는 게 전산응용 기능사는 알루마이트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알루마이트라는 후처리가 있어요. 알루미늄 나오면. 그건 아마 전산응용 기능사 강사님들이 얘기할 거예요. 저 알루미늄 재질이 나오면. 근데 실무에서는 알루마이트라는 걸 잘 안 써요. 이 표현을 안 쓰고 아노다이징이라고 해요.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을 아노다이징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노다이징 처리할 때는 색깔을 명기를 해줘요. 백색이냐
청색이냐? 왜냐하면 이 아노다이징 처리할 때는 그 피막에다가 색상을 첨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루미늄 제품들 보면은 파란색 알루미늄 바디를 가진 거, 빨간색 알루미늄 바디를 가진 거, 뭐 색깔 좀 잘 낸데는 핑크색 알루미늄 바디를 가진 거, 이런 것들을 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아노다이징을 지시할 때는 무슨 색 아노다이징,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노다이징은 거의 안 나오고 이제 전선기능사 알루마이트, 파크라이징 말고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전선기 기계제도 기능사 공부할 때 강사님들한테 듣는 건 파커라이징과 그 알루마이트 요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실제로 저 후처리라는 건 그거 말고도 더 있고요. 제가 말했던 무전의 니켈, 그 다음에 경질 크롬 도금, 뭐 일반 크롬 도금, 뭐 이거 말고도 반도체 크롬 도금, 제가 실무할 때 썼던 거. 반도체 크롬 도금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반도체 크롬 도금은 뭐냐면 이제 저 도막 두께를 상당히 얇게 가져가면서 단단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차가 깨지는 일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저 공차 깨지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때 가공업체가 권장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반도체 크롬 도금으로 하시죠. 그래서 공차가 되게 중요한 부품 같은 경우는 반도체 크롬 도금으로 해요. 네,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 복잡한 거를 강사가 알고 있다고 해도 이 복잡한 걸 학생들한테 다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머리가 터져요. 뭐에다 뭘 써야 돼? 이걸 익히게 하는 게 상당히 강사한테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걸 아는 강사님들도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후처리는 파커라이징으로 해. 알루미늄 빼고는 다 파커라이징 해. 이렇게 얘기해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런 도금도 있고 이런 도금도 있고 이런 도금도 있고 어떨 때 어떤 도금을 쓰고 지금 제가 다 얘기를 해드렸죠. 예. 지금 이 축 같은 경우는 굳이 후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경질 크롬 도금, 하드 크롬 도금 또는 반도체 크롬 도금 아니면 무전의 니켈 그걸 쓰는 게 나아요. 근데 무전의 니켈도 표면이 좀 거친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동 부품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표면이 거친 경우는 표면이 매끄러울 수 있는 반도체 경질 크롬 도금을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크롬 도금 계열로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그게 맞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정 부품의 후처리를 할 때 무전의 니켈이나 아니면 인산용 피막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고정된 부품에 이제 후처리를 하는데 언제 인산염을 하고 언제 무전의 니켈을 하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적으로 비싼 건 뭐냐면 무전의 니켈이 더 비싸요. 비용적으로. 후처리가 무전의 니켈.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선택해요? 파커라이징. 인산염 피막 처리를 선택을 하죠. 근데 그러면은 그럼 무전의 니켈은 쓸 일이 없네. 근데 이게 쓸 일이 있는 게 언제냐면 이 부품이 액체 안에 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액체 안에 담기는 경우는 파커라이징을 절대 안 써요. 왜냐면 얘 피막이 금방 깨진다 그랬잖아요. 깨져가지고 깨진 부분에서 녹이 날 거예요. 분명히 녹이 나요. 액체 안에 못 단 거예요. 파커라이징 처리한 거. 그럼 액체 안에 담긴다 라고 하면 그때 못 쓰느냐? 근데 이 액체가 기름이면 상관없어요. 기름이 아니라 물 속에 담겨야 된다. 예. 저는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취급했던 제품 중에 물에 담그는 기계가 많았어요. 예. 수조가 있어가지고 수조에 담궈야 되는 기계가 되게 많았어요. 그것도 기름이 아니고 물에. 그러면 이제 금속들은 쥐약이잖아요. 물에 계속 잠겼잖아요. 이때 인산염 피막을 안 쓰고 뭐를 쓰느냐? 무전의 니켈을 씁니다. 그래서 피막이 인산염 피막보다는 훨씬 더 오래 버텨요. 단단해요. 그래서 무전의 니켈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알고 있어야 알고 이제 몇 번 응용해서 써봐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학생들은 경험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안 좋다. 그래서 이제 파커라이징을 이제 적어줄 거냐 말 거냐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게 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요 파커라이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파커라이징을 적어줄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5 파커라이징. 나는 축에다 파커라이징을 할 거다.
자,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적어줘야되는데 이렇게 하고 끝낸다. 그러면 감점. 틀린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어제 얘기했을 때 주소요. 이게 무슨 주소라고 했어요? 공통 주소. 이 도면 전체를 아우르는 주소예요. 그러면은 그렇다는 얘기 여기다 파커라이징 처리를 이렇게 적으면 얘도 파커라이징 처리하고 얘도 파커라이징 처리하고 얘도 파커라이징 처리를 하라는 얘기잖아.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얘는 상관없는 게 이게 붙었잖아. 이거 부위. 그러면 얘가 저 부위가 있나요? X부터 시작하는데 없죠. 그러니까 얘는 부품을 구분을 안 해줘도 얘는 자동 탈락이에요. 왜? 이게 없잖아. 이게 있어야지. 이거 부위만 도장을 한다며. 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그게 아예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구분을 안 해줘도 알아서 이 기호 때문에 구분이 돼. 근데 파커라이징 처리는 그렇지 않죠. 파커라이징 처리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공부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도 다 파커라이징 가공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못한다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여기다 할 때는 지금 이게 부품 번호가 2번이잖아요. 그 뒤에다가 가로 품번 2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공통 주소인데 얘는 누구에 대한 주소다? 품번 2번에 대한 주소다. 라고 구분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걸 여기다 작성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커피 복사를 해서 사이에다가 넣고 여기다 이제 쉬프트 8번 여기 별 하나 해주고 파커라이징 처리. 요게 뭐예요? 개별 주소. 이거 품번 근처에다 이렇게 놔주는 거. 개별 주소를 이렇게 놔주는 거. 요거 요렇게 놔주면 요 뒤에 있는 품번 2는 빠지는 거예요. 파커라이징 처리. 그럼 요거 처리 요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안 적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를 파커라이징 처리할 생각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다 파커라이징 처리하는 건 맞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 얘를 굳이 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실제 저는 시험 때 이 축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못했는데 만약에 시험 때 했다 그러면 전 이럴 거예요. 경질 크롬 도금 품번 2번 하드 크롬 도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하드 크롬 도금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굳이 한다 그러면 호출을 한다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암기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래요. 좀 더 이제 요 공차를 맞추기 좋게 하겠다라고 하면 경질 크롬 도금이 아니라 뭐 경질을 반도체로 바꿔야지. 반도체 크롬 도금. 근데 일반적으로 축 같은 경우는 반도체 크롬 도금까지는 안 가고 경질 크롬 도금으로 그냥 끝내요. 그리고 맨날 싸우죠. 이 공차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다. 파커라이징 처리 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나오는 게 열처리죠. 열처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전체 열처리하고 HRC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요거를 작성하려면 요거 때문에 요거 HRC 때문에 이거를 디텍스트로 작성 못해요. 왜냐하면 요 R이 대문자예요. 대문자. 대문자인데 작아요. 그러면 이거는 디텍스트로 작성 못해요. 그러면 실물 때는 저는 디텍스트 위주로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일단 작성할게요, 여기서. 자, 전체 열처리. 자, 그 다음에 대문자 H죠. 그 다음에 대문자 R을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실물대가 어떻게, 저희 회사, 이건 저희 회사만이에요. 소문자 R을 써요. 그 다음에 대문자 C를 써요. 그리고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프로 P. 이자 작아져야 되잖아요. 이거 저 작아지는 것도 디텍스에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가 똑같은 대칭공차잖아요. 직송차 중에 대칭공차인데, 대칭공차 할 때 실무에서는 이거를 작게 안 써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작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써요. 실무에서.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도 규격에서 저게 공차니까 작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아지는 건 이제 75% 작아져야죠. 75%로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얘의 문자의 높이는 얘가 3.5니까 얘는 2.5가 나와야 돼요. 원래 실무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규격, 케이스 규격의 이제 표현 형태의 규격대로 하면 저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해도 못 알아보지 않으니까.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난 얘랑 똑같이 작성을 하겠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안 되죠. 네. 뭘로 해줘야 돼요? 결국 이거는 이제 m텍스트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이미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m텍스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하나만 난 이단 제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미 d텍스트로 작성을 했는데. 얘를 지우고 저기다 m텍스트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CAD 버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익스프레스 툴이 깔려 있다. 익스프레스 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오버킬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오버킬이라는 게 익스프레스 툴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요 d텍스트로 작성한 걸 m텍스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주면 되느냐? txt to mtxt 요걸 해주시면 돼요. txt to mtxt 요거 해서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갑자기 뭐가 이상해졌죠. 자, 얘를 이제 다시 한번 더블 클릭 해보면 이렇게 문서 편집기가 나오고 m텍스트 형태로 나오고, 이거 한 줄 내려온 거는 여기 좀 짧게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여쓰기 요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없애버리고, 요것도 없애버리시면 돼요. 요것도 없애버리고. 안 없어지네요, 이거.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얘는 안쪽으로 6점 한 칸 띄고 이렇게 지우고, 앞에 거 지우고 6, 이렇게 해주면은 기존의 이제 문자의 위치를 깨지 않으면서 저거 하나만 빠르게 뭐예요? m텍스트로 변환해 줄 수 있죠. m텍스트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체 열처리, 요거는 이제 제대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대문자 R을 써주고, 요거를 블록을 잡아요. 이렇게 블록을 잡고 뭐 해줘요? 얘의 문자 높이만 2.5로 엔터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얘만 이렇게 블록을 잡아가지고 2.5로 엔터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빠져나오시면, 그렇죠? 얘만 정확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열처리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열처리가 이제 과연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자, 이거 열처리 안 해요. 이건 열처리 안 하죠. 본체. 그 다음에, 이것도 열처리 안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두 개는 재질 자체가, 앞에서 제가 재질을 선정할 때 얘기했겠지만, GC250. 일반적인 주물이잖아요. 일반적인. 열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반적인 주물을 선택을 했죠. GC250으로. 그건 이제 앞에 제가 처음에 이 표절은 작성할 때, 재질 쪽 설명할 때 거를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저게 이제 1번 부품과 4번 부품이 열처리가 돼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뭐부터 잘못했어요? 재질 선정부터 잘못했어요. GC250에다 열처리. 그건 아닌데.
하려면 어떻게 해요? SC480으로 가야 되고 결국 주강이 돼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주물이 아니라 주강품이 돼야 돼요. 주조품이 아니라.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주조품으로 가게 되면 또 뭐가 바뀌어요? 여기서 주강품으로 바뀌게 되면 주조품은 빠져야지. 열처리 안 되는 애가 하나도 없잖아. 그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얘네 둘은 마찰이 실질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갈려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은 생각을 안 합니다. 마찰이 있는 부분, 이제 요 V자 홈, 여기에 고무 벨트가 껴져가지고 마찰이 일어나는데, 고무 벨트는 열처리 안 해도 고무가 갈리지, 고무가 쇠를 갉아먹진 않죠. 네.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열처리가 안 들어간다. 그럼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열처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 결국 이제 요 기어를 우리가 이제 주강으로 했던 이유. 주물로 찍어내는데, 일반 주조품이 아닌 주강으로 했던 이유가 뭐죠? 열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축.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마찰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마찰을 전제로 이제 회전하는 애니까, 얘도 열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두 개가 이제 열처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써 있는 표현이 뭐냐면 전체 열처리예요. 자, 일반적으로 축 같은 경우는 전체를 열처리해요. 축 전체가 회전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강사님, 여기는 마찰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마찰 안 해요. 왜? 여기는 이제 뭐 스포기어가 껴져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거죠. 스포기어하고 얘 사이는 마찰이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여기도 마찰을 안 해요. 왜? 얘는 베어링 내륜과 물려 있잖아요. 베어링 내륜하고 축은 뭐예요? 같이 돌아야죠. 근데 마찰이 아예 없나요? 마찰할 소지는 있죠. 마찰할 소지는 있어요. 왜냐면 이것처럼 키움으로 고정된 건 아니니까. 약간의 차이는 발생을 합니다. 얘는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쪽 축은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없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양 끝을 배제하고 여기만 열처리를 하느냐? 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처리 안 해요. 일반적으로 전체로 통으로 열처리를 해요. 그냥 그 부분만 국부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열처리라는 거는 국부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열이라는 거를 온도를 올리는 걸 그 부분만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긴 쉽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가스 쥐라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토치 같은 걸로 가열을 불로 그냥 표면을 쫙 달궈가지고 직접 그 표면 자체를 가열하는 이제 방법을 쓰는데, 이런 거 축 같은 거 가열할 때 그냥 그런 이제 가스 질화 방식은 잘 안 써요. 가스 질화 방식 가지고 전체 로 같은 데다가 통째로 부품을 집어넣어가지고 전체 가열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제외시킬 수가 없죠. 로 같은 데 통째로 집어넣는. 가스 질화 열처리의 단점은 뭐냐면 표면에만 열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겉에만 단단해지고 내부는 단단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표면 자체에 열처리되는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열처리도 열처리가 되는 깊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할 거냐. 뭐 그런 게 존재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로에 담궈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처리할 때 편한 게 부분적으로 열처리하는 것보다 전체를 열처리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얘는 통째로 열처리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어. 그럼 얘는 통째로 열처리를 하느냐? 네, 기어 같은 경우는 이빨만 열처리가 되면 돼요. 이빨. 그래서 기어는 이빨만 열처리합니다. 선생님 부분적으로 열처리가 어렵다며요. 근데 이제 기어를 열처리하는 방식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적으로 기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고주파 진동을 가지고 이제 표면을 달구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고주파 열처리 같은 경우는 요 치역만 부분적으로 내가 타겟팅을 해가지고 열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기어의 열처리 기법은 거의 대부분 고주파 열처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겉에 표면 쪽에다가 진동을 막 때려가지고 고주파를 때려가지고 그 진동으로 발생된 열을 가지고 치형의 표면만을 단단하게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뭐예요? 이 전체 열처리를 해버리고 뒤에다가 자, 뒤에 다시 3.5로 바꿔야 돼요. 3.5로 다시 바꿔주고 여기서 가로치고, 그렇죠?
가로치고 품번 지금 2번 전체 열처리 할 거죠. 그리고 5번은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약간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품번 2번. 아, 2번이 아니래. 2번 맞구나. 2번. 경질 크롬 동음도 2번이니까. 예. 품번 2번. 얘는 포함을 못 시켜요. 왜? 얘는 전체 열처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뭐 전설경 기능사 공부 좀 하셨으면 기어는 항상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이빨만 열처리를 하니까 치형부 열처리, 치부 열처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기어는 치부만 열처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요거 다음에 7번에도 표면 거칠기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7번 나오고 뭐가 돼요? 치부 열처리 할 것. 품번 몇 번? 5번.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느냐.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이렇게 처리를 안 해요. 이렇게 처리 안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건 너무 주소를 늘리는 거고 이거는 깔끔하게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걸 개별 주소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요건 필요 없고 번호매기 제거하고 뒤에 품번은 지우고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여기는 또는 치부 열처리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안 적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워버릴 거예요. 그냥 지워버리고 델리트 올려버릴게요. 한 칸의 높이 8이니까 저라면 이렇게 작성하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뭐 얘도 아까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쪽으로 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도 2줄 해주시면 돼요. 지금 2줄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좀 좁네요. 좀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얘는 여기다 둘게요. 이거 위치가 일반 개별 주소로 가느냐 아니면 공통 주소에 남아 있느냐는 어차피 이제 누가 선택을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저게 이제 둘 중에 한 군데만 있으면 감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저걸 공통 주소로 안 했네. 난 감점할래. 네, 잘못된 채점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저걸 일반 주소로 썼네. 그런 것들도 난 감점할래. 그렇게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게 어딘가 일반 주소, 개별 주소에 있던 공통 주소에 있던 어찌됐든 둘 중에 한 군데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중의 답지도 어떤 데는 여기다 다 몰아서 적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여기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나눠지는 게 대부분 학생분들이 이제 가장 잘못하니까 선생님 이게 맞는 거예요? 저게 맞는 거예요? 정해주세요. 못 정해요. 왜냐하면 둘 다 맞죠. 그거는 결국 설계자의 판단이다. 그래서 도면을 감점할 때는 이런 이제 주관적인 부분들이 배제가 될 수가 없어요. 채점을 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열처리에 이제 요 HRC 로크웰 경도죠. 로크웰 경도가 있는데 이 경도 값이에요. 경도 값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서 볼 때는 다 50 물론 이제 일부 교재에서는 약간 다른 값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사용하는 이제 열처리 방식에 따라서 또는 사용되는 열처리 재질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달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치형부는 고주파 열처리 한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치부 열처리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열처리를 할 거냐. 고주파. 이것도 원래는 실무에서 적어줘요. 실무에서 이렇게 적어줘요, 원래. 근데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에서 이 고주파 열처리다 이런 거 안 적어줬다고 해서 감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애당초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런 것까지 알 거다라는 걸 기대하지 않는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저거는 실무에서도 신입사원 받으면
얘가 고주파열철이니 아니면 가스 질환이 아니면 로에 넣는 거니 뭐 탄소 침강을 하느니 뭐 콘칭이니 뭐 그런 것들을 구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회사에선 이 부품들은 항상 요 방식으로 해. 그건 이제 회사 가서 배워도 늦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이게 무슨 열처리다까지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뭐 2단계에서 이게 무슨 열처리다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기는 해요. 네, 더 좋기는 한데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열처리 경도값. 이게 높을수록 클수록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더 단단한 거죠. 근데 지금 주강을 썼다고 해도 저게 기어기 때문에 이게 50보다 솔직히 말하면 좀 높은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제 55에서 60 사이? 그 언저리로 아마 시형을 할 텐데, 이제 예시 나와 있는 게 항상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작성될 거예요. 특히나 요 SCM, 크롬 몰리브덴강 쓸 때는 이거 50 정도로 이렇게 낮게 잘 안 써요. 경도를 낮게 안 쓰고 거의 대부분 55 이상? 이렇게 쓰거든요. 크롬 몰리브덴강 쓸 때는 55 이상. 근데 이런 구분 자체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격증 따는 단계에서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게, 자격증 시험에서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무에 계신 분들도 신입사원이 아무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걸 구분한다 라는 기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나 모르겠다, 열처리값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 값을 그대로 써도 적어가지고 감점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요 이제 열처리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값들을 난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SC480의 재질. 일반적으로 재질 기준으로 많이 검색을 하는데, 그러면 SC480의 열처리는 어느 정도가 적정값인가. 이런 거를 검색을 하시면 인터넷에 좀 나와요. 크롬 몰리브덴강은 어느 정도가 적정값인가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고, 그거 기준으로 좀 암기를 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고, 그걸 암기했다고 해도 그게 실무에서 딱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회사마다 또 달라요. 회사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어느 정도 값인데 우리 회사는 어떤 값을 써 라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저 열처리를 통한 강도도 그 회사의 경험치거든요. 경험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적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값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있는 일반적인 값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런 것들도 인지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저 열처리 값을 디테일하게 아는 건 내가 이제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야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처리까지 끝났죠. 이제 마지막은 표면 거칠기래요. 지금 7번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빼버렸어요. 중간에 6번을 빼버렸기 때문에 다 개별 주소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걸 무조건 7번으로 적는 게 아니라 그냥 6번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 빠졌으니까. 요 중간에도 뭐 빠지게 되면 계속 번호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추가되게 되면 번호가 계속 뒤로 밀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요 예시에 나와 있는 번호가 절대적 번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7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표면 규칙이 적어줘야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작성을 할게요. 자, 표면 거칠기에 대한 설명은 이거는 이전에 이제 제가 표면 거칠기 이제 기억 붙일 때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WXYZ라는 걸 쓰잖아요. 근데 이 값이 결국 이 W는 뭐다? 변수다.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변수를 뭘로 둬요? X로 두던가 Y로 두던가. 그래서 뭐 2차 방정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풀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 변수 X가 얼마다라는 걸 값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WXY라는 건 값이 정해지지 않은 애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W는 좀 러프하게 가공한 거, 그다음에 X는 일반적으로 가공한 거, Y는 좀 매끄럽게 가공한 거, Z는 아주 매끄럽게 가공한 거.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매끄럽다의 정도의 그 값이 누가 어떻게 할당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 아주 매끄러운 Z에다가 내가 W의 값을 집어넣는다. 그게 잘못된 행위는 아니에요. 나는 저 Z라는 변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W 값을 넣을 거다라고 해서 할당을 하면 할당된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변수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 표를 작성을 한다는 거죠. 자, 내가 W에는 RA 값으로 12.5를 할당을 했고 X에다는 RA 값으로 3.2를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Y 값으로는 0.8을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Z 값으로는 0.2를 할당을 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W, X, Y, Z라는 이 형식의 표면 거치를 기호를 붙인다고 한다면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제도적인 이론으로는 그런데 실무에서는 안 해요. 왜냐면 항상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그냥 W라고 적어주면 그 값이 얼마인지 몰라? 이런 관점이 통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 회사에서 실무를 할 때는 저 W, X, Y, Z를 쓰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예전에 일본식 삼각형 1개, 2개, 3개 그걸로 썼거든요. 제가 일했던 회사는 그걸로 썼는데 삼각형 1개에다가 얼마를 할당을 했고 삼각형 2개에는 얼마를 할당을 했고 그거 표를 안 줬어요. 안 줘도 다 알아서 맞춰서 가공을 해와요. 왜? 하루 이틀 그 일을 한 게 아니니까. 일반적인 범주에서의 이제 WXYZ라는 저 시스템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써오다 보니까 거의 저게 원래 변수인데 변수가 아니라 고정값이 돼버린 거예요. W는 항상 이때만 썼어. X는 항상 이때만 썼어. Y는 항상 이때만 썼어. Z는 항상 이때만 썼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그 관념이 잘못돼 버린 게 W 값은 항상 이래야 돼. 이거에서 벗어난 값은 W가 아니야. 라고 잘못된 관념이 생겨버린 거죠. 반대로. 너무 그걸 고착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저 W, X, Y, Z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굳이 이 표를 주지 않는 게 내가 이 표를 안 준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W가 얼마인지 너는 몰라? 모르면 네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건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변수니까 원래 이 표를 항상 줘야 돼요. 내가 여기에다 얼마를 할당을 했어. 이 변수에다 나는 뭐를 할당을 했어. 를 항상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희한한 게 뭐 이걸 굳이 이중으로 적어주냐. 이 N. 그걸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네. 이 N이 뜻하는 게 있고 N8이 뜻하는 게 있고 N6이 뜻하는 게 있고 결국 이제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저걸 왜 2중 3중으로 적어주지. 네.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우리는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저거 작성하는 법만 하면 끝나요. 제가 이거 30분이면 끝날 것 같다 그러더니 이것도 1시간 반을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일단 이제 요렇게 이제 하나 갖고 왔잖아요. 이제 무브로 갈게요. 무브. 왜냐면 이제 남겨놓을 게 아니니까 무브로. 어이구 실수로 한영 전환 안 된 거를 모르고 요거를 갖고 저는 이제 마찬가지 직교를 끈 다음에 여기서 제일 아래쪽 바닥에다가 딱 맞춰요. 아래쪽 바닥에다. 대충 이제 눈대중으로 맞춘 건 정확하게 안 맞아요. 이렇게 좀 확대하면 벗어나요. 자, 그래 놓고 무브. 자, 얘를 잡고 직교를 키고 뒤를 좀 뺍니다. 적절히 그냥 요 칸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으니까 좀 적정히 띄워가지고 이렇게 딱 빼요. 직교 킨 상태에서 내려놔요. 내려놓고 제가 한 칸의 높이를 얼마나 한다 그랬죠? 8로 한다 그랬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면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요 밑에 아래쪽 꼭지점을 딱 찍어요. 찍고 밑으로 선을 그리는데 8 한번 내려주고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W 자리. 그 다음에 8 또 한번 내려주고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네, X 자리. 그 다음에 8 한번 또 내려주고 여기 무슨 자리예요? Y 자리. 그 다음에 8 한번 내려줘요. 그리고 ESC. 그리고 뭘 해주느냐? 자, 무브. 일단 다 갖고 올게요. 가까이 있는 게 편하니까. 무브 해서, 자, X의 아래쪽을 잡고, 여기서, 여기 끝점. 그쵸. 그 다음에 또 무브. X가 아니라 W죠. 네, 그 다음에 X의 아래점을 잡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끝점. 자,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끝점.
마지막으로 Z 요거 잡고 요 아래쪽에 있는 끝점 해주고 나서 뭘 해줘요? 여기 있는 선들을 지워줘요. 이거 보면 이제 제 성격 딱 보이시죠? 선생님 저걸 칸들을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저걸 하기 위해서 그 선들을 쫙 그래놓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조금 그냥 대충 했다고 해서 그걸로 감점되진 않을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막 배열하지. 너무 심하게 막 이걸 배열하는데 얘는 이래 놓고 얘는 이래 놓고 얘는 이래 놓고 뭐 이렇게 작성한 거 아니면 아무도 감점 안 해요. 약간 틀어진 거 가지고 간격 차이 약간 나는 거 가지고 아무도 감점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리면 아마 제 밑에가 그렇게 작성을 했으면 욕 저한테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예,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 가서도 좀 운을 좀 발휘해야 되는 게 저 같은 고참은 안 만나길 바라면 좋아요. 저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물론 이제 저희는 이 표를 안 썼다 그랬잖아요. 이 표를 안 썼으니까 이거 가지고 욕먹을 일은 없는데 저는 이제 다른 거 할 때도 이게 딱 지금 저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균이랑 간격에 몰록을 딱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겁나게 뭐라고 해요. 이걸 도면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 들으면서 여기서도 한숨 쉬면 저런 인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안 맞으면 도면이 도면 같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성격이에요. 어쩔 수 없어. 제 성격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그렇고 자 이제 이렇게 배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주느냐? 카피. 요 앞에 텍스트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사이로 이렇게 딱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퀄이죠. 이퀄 되고 이퀄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얘는 카피. 복사를 해서 아무데나 찍고 첫 번째는 8, 그 다음에 8의 배수니까 16, 그 다음에 24, 32 하나씩 내줘. 요것도 이제 8씩 딱딱딱딱딱딱. 그 다음에 뭐 해줘? 이거를 카피 해서 쭉 해서 적절하게 벌려주죠. 그리고 이제 여기 W를 더블 클릭해서 12.5 3.2 0.8 0.2 됐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카피를 해야죠. 카피. 자, 이제 여기 이퀄인데 제일 위에 건 빼고 필요 없으니까 빼고 뒤로 와서 탁 하나 놔주고 자, 더블 클릭해서 콤마 한 칸 띄고 N10 콤마 한 칸 띄고 M8 이거 저기 나와 있으니까 저거 그대로 외우실 필요도 없고 콤마 한 칸 띄고 N6 콤마 한 칸 띄고 M4 보고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요거 솔직히 저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실무할 때도 저거 외우고 계신 분들도 드물고요. 안 외우고 있어요. 저렇게 안 외우고 있고 그냥 대부분 설계자들이 외우고 있는 건 W 러프하게 가공, 막가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막가공, X 접촉면 가공, Y 마찰면 가공, Z 아주 매끄러운 가공. 그냥 이런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무에서. 근데 이제 이런 표면 거칠기 관계가 되게 이제 중요해지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분야에서는 이 값들을 외워요. 지시할 때도 W, X, Y, Z로 지시하지 않고요. 값으로 지시해요. 이제 그런 분야 가면 그거는 그 회사의 특징이니까, 그 회사 업무의 특징이니까, 그건 회사 가서, 그때 가서 암기하시면 돼요. 굳이 이제 전산경 기능사 할 때 그 단계에서 굳이 암기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작성됐으면 이제 요거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상태로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무브, 최대한 이제 빈 공간 없이 표제란하고 가까이 한번 직교 킨 상태에서 싹 내려서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주고, 뭐, 여기 이제 공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얘 좀 뒤로 빼주는 게 좋겠다. 그럼 뒤로 좀 빼줘도 되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대칭도를 사용 안 했잖아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간이 많이 남아요. 얼마든지 여유롭게 부품들을 배치할 수 있고,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나온 문제를 통해서 물론 대칭도는 쓸 수 있어요. 공간이 실제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대칭도가 안 들어가면 공간이 모자라는 문제는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 대부분 이 공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빡빡해서 막 뭘 못 넣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정리를 안 하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작업을 하실 때. 그냥 적정한 기준 안에서 적정하게 조정해가지고 적정하게 배치하면 뭐 여기 정리가 안 될 일은 없어. 요거 지워버렸네요 제가. 실수로 요 끝에 중심 표식을 지워버렸습니다. 다시 살릴게요. 그리고 중심 표식이 제가 지금 하늘색으로 했죠. 중심 표식 하늘색이 아닐 텐데. 요거는 제가 표를 다시 한번 기준 문제를 한번 다시 레이어 표를 다시 띄워봐야 되고 띄우고 다시 얘기할게요. 기억이 안 나서. 띄웠는데, 중심 마크 하늘색 맞네요. 네, 중심 마크 하늘색 맞으니까, 하늘색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네. 저게 외형선으로 바뀌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렇게 되고.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건 개별 주소가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개별 주소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초록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초록색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초록색으로 가기엔 너무 커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공통 주소에 있는 게 개별 주소로 빠진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여기서 말하는 개별 주소는 이제 요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걸 그냥 이렇게 노란색으로 두셔도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시험 때는 저 개별 주소를 줄 때 저는 노란색으로 작성을 했고 실무에서는 저걸 굳이 그렇게 아주 크게 작성을 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3.5만 써도 치수, 여기선 치수 문자 높이랑 똑같구나. 실제 원래 규격대로 하면 치수 문자 높이보다는 큰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Z 줌 올 해서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하고 이제 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출력 이거 이제 출력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걸로 2D 도면 작성하는 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